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2006년 설립돼서 2014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풍력타워 생산 및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생산 등 풍력타워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 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를 기반으로 베트남, 미국, 포르투갈 등 해외 타워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지 기후 특성 등에 따른 고객 주문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호주 시장의 폭발적인 풍력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설비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중입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2,035억 원, 영업이익 1,00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6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06.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해외 생산법인 신규 인수 효과와 생산 능력의 확대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CS-윈드 바로 어제였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를 발표했는데 잠정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입니다.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3,09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845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73.2%가 감소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46억을 좀 기록하면서 466억이죠. 466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의 1분기 증감치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27.9%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의 폭은 73.2%가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좀 전환했는데 4분기죠. 2021년도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4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33.8%, 그리고 영업이익은 70.2%,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하면서 말 그대로 실적의 어떤 매출액은 좀 증가는 했는데 네네. 손익이 좀 크게 감소하면서 좋지 못한 실적을 기록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CS-윈드 1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요. 그래도 좀 꾸준한 수주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2분기에는 그렇다면 흑자 전환 가능할까요? 네, 일단 오늘 매체에서는 사실상 이 CS-윈드의 오늘 실적 발표 자체를 어닝 쇼크다라고 좀 네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의 이 수익 인식 관점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CS-윈드의 경우에는 1분기가 사실상 이 사업의 관점에서 비수기초래예요. 네. 비수기 실적의 어떤 긴 효과가 사실적인 1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의 실적 반영 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4분기와 실적을 비교했을 때 실적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안 좋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잘못된 이 비교표죠. 다만 지난해 1분기죠. 2021년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좀 증가했는데 오히려 영업손익의 폭이 73.2%가 좀 감소되면서 왜 손익폭이 크게 감소했는지, 자, 이 부분이 사실상 우려감으로 좀 작용된 것인데 네. 당기 순손실 부분은 뭐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는다고 봅니다. 영업수익 외적인 어떤 관점에서 해외 자회사의 어떤 실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감소 효과 73.2%의 감소 요인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1분기의 비수기 요인에 따른 매출의 이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는 1, 2, 3월 1분기에 사실상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이 판가 전이, 즉 원가의 상승분을 반영해서 판매가를 좀 높이는 이 부분은 1분기보다는 2분기의 판가 전이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1분기에는 판가 전이에 대한 어떤 효과는 좀 미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상승분을 원재료의 상승 부분을 먼저 손익에 먼저 반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판가 전이에 따른 실적 회복은 충분히 좀 예상되는 상황으로 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는데 네. 일단 이 근거는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액이 좀 증가되고 있지만 최근에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가 전이 이전에 발생된 이 비용의 증가 부분이 1분기 손익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2분기에 판가 전이 효과가 있어서 1분기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새 정부가 바라보는 해상 풍력 발전 시장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부보다 이제 해상 풍력의 의지가 약하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전망은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충분히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이 K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이제 전면적으로 좀 육성하면서 관련된 매기 유입 효과가 2020년도 상반기에 좀 지속돼서 좀 반영이 좀 됐었어요. 네. 기대감을 좀 수반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전시 행정이 또 일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태양광 정책은 다소 이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다는 단점을 지금 내포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에너지 사업의 어떤 정부 주도의 확장은 사실상 지금 확장세가 좀 거의 끊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보다 관리 유지 비용에 대한 또 유연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풍력 발전 사업이 좀 더 각광을 좀 받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 아마 온도차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는 적정한 효율성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좀 이 정책을 다시 변경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어떤 발표가 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는 에너지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이 기조에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에너지 전환을 언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시장 독점 구조를 좀 깨야 된다. 다소 민영화 발언도 좀 나오면서 지금 이 풍력발전소 같은 민간 사업자 주도의 새로운 형태, 친환경 발전소 사업의 어떤 사업 효과가 좀 가셔야되지 않을까. 자, 이런 측면은 사실상 이 풍력 테마 관점 그리고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풍력타워 발전 이 설비 및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CS윈드의 실적 성장 관점에는 수혜가 전 예상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보다는 풍력 발전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걸 좀 배척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확인해 보니까 또 이제 CS 윈드가 해외 진출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성적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CS 윈드의 경우에 사업의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보면 전체적인 이 종속회사의 수가 좀 15개, 기말 현재 21개인데 신규 연결 회사를 보면은 지금 CS 윈드의 뭐 미국 법인 그리고 뭐 포르투갈 법인들이 좀 있었는데 하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전체 네. 내용 좀 보면 지금 베트남, 중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터키, 대만, 베트남. 자, 지금 뭐냐면 해외 현지 법인의 풍력 테마 관련된 풍력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했어요. 네네. 작년 2021년도에 좀 본격화를 좀 했는데 지금 풍력 발전 타워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이 베트남 회사 그리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 현지 생산 법인을 통해서 각 글로벌의 어떤 판가를 좀 더 전이시킬 수 있는 어떤 물량 확보 관점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중국, 캐나다, 멕시코 각 해외의 어떤 생산 거점을 통해서 각국의 좀 아시아는 아시아권, 그다음에 미주, 유럽 이런 어떤 권역의 생산 시설을 먼저 선점한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판로가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오히려 글로벌 수준은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지금 사업의 개요 내용 중에서 제품 내용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인데 전체 이 회사 매출 포지션을 보면 제품 비율 그리고 상품 서비스 매출 부분으로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제품 부분이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의 매출 증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품 부분에 대한 어떤 부품 수요는 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이게 공급 이후에 소모품의
판매 이후에 확장세를 좀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2021년도 기수주 물량이 2022년도에는 상품 매출의 좀 증가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서비스 매출은 4.9% 그리고 1.6%, 2.1%로 좀 다소 감소 추세에는 있었지만 매출액은 2020년도 대비해서 서비스 매출도 좀 증가되고 있다는 점. 지금 뭐냐면 풍력 발전 타워의 이 설비를 최초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네네. 선행돼서 제품의 공급 그리고 조립 일정에 대한 설비가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유지 보수 관점에 상품 매출이 좀 들어가고요. 이에 따라 또 유지 보수는 서비스 매출화로 다시 한번 매출 인식이 좀 되는 사업의 순환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2021년도에 막대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건립 중인 풍력발전소도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유지 보수 관점에서는 2022년도의 하반기 내지는 2023년도 상반기에 작용 효과가 좀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품 매출이 보다 빠르게 확산돼 가지만 상품 매출과 서비스 매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도 좀 좋은 전망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CS인데 오늘 우려스러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6.74% 좀 하락한 48,450원을 좀 기록하면서 소위 좀 보유정 관점에서 좀 멘붕이 왔을 건데 지금 추세적으로도 추세적인 추세선인 단기 추세선 55,500원까지도 이탈된 지금 제가 봐도 낙폭 과대 구간은 맞습니다. 지금 매출액의 어떤 증감 추세는 좀 있지만 손익의 감소 효과가 CS윤대의 사업 모멘텀이 좀 악화됐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너무 억측스러운 어떤 상황인데 2021년도 2월에 10만 8천 원 신고가 갱신하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현 구간까지는 지금 낙폭의 과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2020년도 3월 기점에서는 너무나 급등한 자, 이 구간이 사실 2년 전 주가가 뭐 19,000원, 2만 원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 형성돼 있던 주가였기 때문에 지금 상의 어떤 착시 효과가 지금도 사실상 고평가돼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가치의 반영 효과는 글로벌 1위의 풍력 테마, 풍력 발전소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CS인의 어떤 사업 가치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오히려 낙폭 과대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추세선은 모두 이탈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손절의 의미는 좀 없는데 신규적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지금 도래가 되느냐 관점에서 2분기에 확실하게 이 손익 회복의 판가 전이 부분의 매출 회복은 2분기에 가하셔야 될 것이다. 이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지금 도래 구간인데 전저점의 영역까지 내려왔던 구간이죠. 43,000원, 43,000원에서 48,000원, 43,000원에서 48,000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CS 윈드 적극적인 매수 구간 43,000원에서 48,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적극적인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사업 가치는 충분히 유효하다. 2분기 실적 회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2007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브랜드 클래시스, 미용기기 브랜드 클루덤, 개인용 디바이스 및 화장품 브랜드 스케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전 세계 60여 개국 대리점 및 국내외 병의원, 일반 소비자로 구성되며 클래시스 및 클루덤 브랜드의 관련 소모품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클래시스 48.8%, 클루덤 63.9%, 스테덤 0.9%, 소모품 43.4%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05억 원, 영업이익 517억 원, 당기순이익 43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3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4%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클래시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회사도 뭐 1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353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9%가 좀 증가했고요. 영업 죄송합니다. 지금 3,538억이죠. 예. 제가 숫자를 좀 착오했는데 네네. 예,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65.9%가 증가한 3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16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3.3%가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2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04%가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상 1분기 보고서의 잠정 실적치이기 때문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님, 이 클래시스가 아무래도 의료 미용 기기 그 관련 주인 만큼 좀 노마스크의 현실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네, 최근에 이번 1분기 실적 자체의 기준에서는 지금 매출액이 65.9% 그리고 영업이익이 53.3%, 당기순이익이 34.04%가 좀 증가되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리오프닝 관점에서 수혜가 1분기에 좀 반영된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지만 네네. 이건 1분기 실적 반영 효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격 해제됐던 지금 이 야외에서 우리가 이제 노마스크를 선언했던 게 불과 4월이거든요. 그렇죠. 4월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1분기와는 좀 매칭이 좀 안 됩니다. 사실상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이미용 시장의 어떤 캐파 확대 그리고 클래시스의 신제품 라인업의 어떤 확대가 작년 4, 4분기부터 매출 호조로 좀 작용을 좀 했었고 네네. 이게 1분기의 실적 이입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매출의 증감폭이 65.9%의 어떤 상승 추세를 좀 가져간다는 것은 오히려 본격적인 실적의 수혜가 예상되는 2분기의 반영 효과가 조금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지금 1분기에서 수혜 여부와는 좀 관계없이 회사의 신규 라인업에 매출 확장세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노마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이미용 시장의 어떤 수요가 좀 급증할 것이라는 어떤 예상치는 2분기에 오히려 반영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노마스크의 그런 현실화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에 더 반영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클래시스가 베인 캐피탈에 매각된 이후에 해외 사업에도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 국가의 성장성에 따른 피부 미용 수요를 클래시스가 잘 누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매출 수주상을 잠깐 보면은 2019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 최근 3년도의 실적 증감치를 좀 잠깐 보면 클래시스 그리고 클루덤 소모품 관련된 의료기기 사업이 있고요. 화장품 개인용 미용기기인 스케덤의 어떤 매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내수 시장보다 수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196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해 기말 기준에서 365억 원의 매출 신장 효과가 좀 있었고 오히려 내수가 좀 더 감소되는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클루덤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대비해서는 지난해 64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소모품의 증가 추세가 좀 더 크다는 거죠. 2019년도에 지금 11억에 불과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146억에 불과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267억의 매출 상승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 누계치로 보면 411억 원의 2019년도 수출 실적이 2020년도에는 418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701억 원의 수출 실적이 크게 회복되는 즉 내수 시장보다 빠르게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수출팔로 증가에 따라서 수출 즉 매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은 대부분 이 해외 실적의 어떤 호조가 아닌가 판단이 좀 되는 대목이고 전체 매출 증감치 요인은 오히려 국내 내수가 좀 더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399억 그리고 345억 원. 지난해 304억까지 좀 감소했는데 이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좀 침체 요건이 좀 있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수혜, 노마스크의 어떤 수혜 관점에서는 2분기 실적 기조가 좀 정확할 텐데 저는 내수 시장의 어떤 실적 이입 효과는 지금 4월 이후니까 5월과 6월에 좀 더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분기의 내수 시장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수출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이 관점에서는
2022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일단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시장의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또 확인해 보니까 신사옥을 매입하고 그리고 생산시설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사업의 확장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난 4월 4일에 회사는 지금 베인키피텔로부터 최대 주재 경영권 양수도 변경이 모두 완료가 됐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경영진으로 하여금 앞으로 회사의 외형 가치가 어떻게 좀 달라질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베인키피탈이 사실 이 과거의 휴재의 어떤 가치를 크게 좀 키우면서 막대 매각 차익을 좀 보고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클래시스의 이 해외 공략이 좀 더 가시화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에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이 아마 2022년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베인키피탈의 어떤 관점에서는 지금 클래시스의 성장성을 좀 더 염두해서 또는 글로벌 확장세를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사업 시너지를 충분히 내지 않을까. 네. 자, 이 부분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 대미국 수출, 지금 미주의 수출 물량들이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런 의견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사실상 실적의 어떤 호조 효과에서는 주가의 반영 효과가 좀 미비했다는 평가들이 나와요. 네. 리오프닝 수혜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제조사 또는 이 치과형 의료기기의 어떤 판매 호조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의 주가 성장보다는 이 미용 시장을 다루는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반영된 효과가 좀 없었다는 관점에서 지금 클래시스는 실적적인 성장 요인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가시화, 해외 실적의 어떤 가시화를 통한 이 성장이 돋보이는 2022년도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22년부터는 그래도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실적 성장 요인과 해외 실적의 가시화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투자 또 궁금한데요. 대응 및 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클래시스 지금 사실상 저희가 베인캐피탈 인수 기대감 이후에 사실상 지금 이 단기 모멘텀 중장기 관점에서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주가 지수 급락에 따라서 지금 추세선 모두 이탈을 좀 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19,500원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는 모두 이탈을 했는데 지금 이 클래시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이 종목들 실적주 내지 성장주들의 이 추세 이탈들은 지금 더 가속화됐기 때문에 네. 사실 동구간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오히려 낙폭 과대 구간의 적극적인 매수가 답이다라고 좀 항상 강조드린 이유가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 투자 원칙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기조 그다음에 이 노마스크 수혜가 상반기 기조 효과 그리고 3분기 또는 4, 4분기의 매출 신장 효과 만약에 있다면 2023년도에는 오히려 공격적인 해외 진출 가시화를 통한 어떤 실적 성장이 충분하지 않겠는가. 관건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6,000원, 16,000원에서 17,500원, 16,000원에서 17,500원 도래 구간의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 일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6,000원에서 17,5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낙폭 과대 구간에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가 답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분기 이후에 그런 실적 흐름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줌인터넷입니다. 줌인터넷은 2009년 설립돼서 2019년 미래에셋 제5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해서 2019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줌닷컴을 통해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인터넷 포털 사업과 자산 운용업으로 구분되며 최대 주주는 이스트 소프트로 특별 관계인 포함 5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83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04.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98.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사용성 개선에 따른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사업 구조 정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입니다. 지난해 이번 1분기 잠정 실적 매출액은 73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2%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121.4%가 증가한 1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6.1%가 감소한 8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타 사항에서는 지금 1분기의 잠정 실적치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1분기 보고서, 즉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분기 보고서가 좀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출액은 8.2%, 영업이익은 121.4%,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6.1%가 감소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줌 인터넷 실적 공시를 확인해 봤는데 대표님, 근데 최근에 이 새 정부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포털 3위인 이 줌 인터넷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떤가요? 네, 일단 뭐 플랫폼 규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좀 더 가시화될 것이라고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는데, 네네. 이게 점유율 관점에서 지금 3위의 사업자는 맞습니다. 포털 3위의 사업자는 맞는데 전체 시장 파이를 보면 점유율이 2%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제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2%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줌인터넷이 사실상 어떤 사업의 규제 타격이 좀 있을까? 자, 이 부분이 좀 관건이고, 오히려 독점 규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3위 사업자의 수혜 관점도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독점적 지위 효과에서는 어떤 배제될 수 있는 상황, 3위의 사업자는 많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가 독점적인 어떤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다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줌인터넷은 사실상 그 플랫폼 규제 효과에 대한 어떤 이 피해보다는 부분적인 좀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부분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바닐라 앱이라고 한국형 로빈후드를 목표로 이제 앱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4월 5일자 공시를 잠깐 좀 볼 텐데요. 회사 해산 사유의 발생을 좀 공시했는데, 종속회사죠. 회사의 자회사를 해산하는 사유가 좀 발생됐다는 공시입니다. 해산 사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청산을 결의했다. 해산의 내용은 해산 결의 및 청산인의 선임을 통해서 최종 청산 절차를 진행하겠다. 사유 발생일은 4월 5일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이다라고 좀 밝혔고, 종속회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프로젝트 바닐라고 지금 전체 자산 총액은 12억, 연결 자산 총액은 지금 533억인데 지금 줌 인터넷의 종속회사인 프로젝트 바닐라를 해산하겠다, 즉 청산해서 없애겠다는 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사실상 이 KB증권과 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만든 야심차게 이제 준비한 이 MTS 증권 서비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분을 굳이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청산까지 가는 이유가 뭔가?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의견들 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 한국형 로빈후드라고 야심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용객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화된 서비스 강점에서는 기존의 MTS라고 하면 모바일 주식 프로그램을 우리가 대부분 좀 쓰고 있는데, 네네. 사실상 한 계좌를 우리가 사용하는 관점에서 여러 개의 어떤 계좌를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사실상 선호도에 따른 어떤 증권사 프로그램에 우리가 많이 적응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이 컨텐츠나 특별한 어떤 솔루션
특별한 어떤 기능들이 없다면 부가 기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없었기 때문에 외면받지 않았나 판단을 해보고 지금 이게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 기능으로 좀 출시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유저 관점에서 이용객이 좀 감소했던 원인들은 사실상 이 특별한 어떤 부가 기능의 어떤 부재가 참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 이용자들의 좀 관심을 끌지 못해서 이런 좀 수순을 밟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줌 인터넷이 이제 그동안 포털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이제는 사업의 좀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회사의 사업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제품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 포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서비스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줌닷컴이라는 이 포털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뉴스 및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 커머스 서비스 이 쇼핑 줌을 좀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서비스 이글루스 딤 라이브 AI 추천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6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좀 다 봤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제품군들을 좀 부재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인데 이게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면 인터넷 포털 매출은 오히려 2019년도 대비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죠. 246억에서 238억, 236억.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기준에서는 사실상 크게 증가되는 매출 요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속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산운용 관련된 사업의 어떤 매출은 좀 증가되고 있죠. 2020년도에 출자돼서 지금 51억 원의 매출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인식이 좀 됐는데 전체 매출 증감치는 인터넷 포털 관련된 서비스 사업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죠. 2019년도에 246억인데 오히려 2021년도에는 236억. 즉 언택트 수요에 대한 어떤 반사 수혜는 없었다라는 게 좀 입증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의 상승률과 287억 원의 매출 신장을 가져왔던 요인은 자산운용사의 수익 반영 51억 원의 매출 반영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증가된 것이지 2019년도에 대비해서는 크게 신장될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이 좀 둔화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 오히려 지금 이 바닐라 앱을 오히려 해산하면서 관련된 부가 손실이 2022년도에 손실 반영이 만약에 된다면 네네. 오히려 당기 손실의 어떤 영향은 오히려 좀 손실액이 반영되면서 악화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 회사 단순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스톨 소프트라는 이 모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유관 사업에서의 오히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봤지만 지금 모회사와 이 종속회사의 관계에서 오히려 사업적인 시너지로서 확장성을 오히려 좀 부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은 사실상 뭐 정체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업은 큰 신장 효과는 좀 없지만 자산운용사의 어떤 부가 수익으로서 연명하기보다는 새로운 주력 사업의 어떤 확장을 빠르게 좀 컨택해서 진출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보니까 포털 매출은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자산 운용 관련 사업의 매출은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주력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근데 오늘 줌 인터넷 2.97%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추세적으로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 부분은 실적을 수반했던 것들은 없습니다. 실적 수반보다는 지금 정치 테마주에 좀 편승된 정책 기대 효과만 좀 가져갔는데 사실상 전 줌 인터넷의 어떤 이 주가의 상승 원동력은 기대감을 수반한 것은 맞았지만 포털 사업의 사업 정체성은 지금 크게 증감 효과가 좀 없고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 기조 효과가 뭐 거의 변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서의 어떤 빠른 선회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추세 이탈은 자 요구가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추세 이탈이 지금 현재는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5,300원이죠. 5,400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 저는 사실상 이 사업의 어떤 정체성 관점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부재하지 않나.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좀 좋겠는가의 관점은 지금 이 회사가 모회사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포털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적인 사업을 2022년도 상반기에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줌 인터넷 일단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모 회사와의 사업 시너지를 확인한 후에 좀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 사업의 빠른 선회가 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